장영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보다 뛰어나서 매일 강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두고 내실을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근무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만은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일기허인 아버지를 둔 동네현의 노비. 조선 세종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기억되는 장영실. 이름이 회자되는 인물도 없지 않을까 싶다. 장영실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격루를 한국 최초로 만든 인물이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유명인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장영실이 어떻게 출생하여 성장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까닭은 그의 출생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장영실은 동네현의 관노, 즉 노비였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의 부친은 원나라 사람으로 소주 항주 출신이고 모친은 기녀였다고 전한다. 행사직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실상 부친이 관노가 아니었음에도 장영실이 관노가 된 것은 모친의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 관기들은 신분상 천민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라 관기가 딸을 낳으면 어머니를 따라 관기가 되었고 아들은 관노가 되었다. 신분제도라는 굴레 탓에 천인에 속하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야 했지만 부친이 원나라 출신의 귀허인이었다는 점은 다른 관노와는 다른 점이다. 태조에서 세종때까지 조선 정부는 귀허인들의 정착을 위해 조선 여자와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귀허인들과 혼인한 여성들은 대체로 관노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족 혹은 족장과 같은 출신 배경이 좋은 귀허인들은 대체로 양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따라서 장영실의 모친은 정실 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영실이 태종과 세종대에 살았던 인물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양반이 아닌 까닭의 정확한 생물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애매한 실록 기록과 달리 아산장 시세보에는 장영실은 항주 출신인 장서 이구세 손이고 부친은 장성시라고 되어 있다. 장영실의 부친은 고려 때 송나라에서 망명한 이후 줄곧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귀허인인 셈이다. 아산장시 족보에는 장영실이 관노의 신분으로까지 추락한 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부친인 장성시가 조선 왕조에 들어와 역적으로 몰려 어머니가 관노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점은 장영실은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고 과학적 재능이 비상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출신은 비천했으나 뛰어난 재주로 승승장구하다. 장영실은 이미 태종 때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궁중기술자로 종사하였다. 재련 축성 농기구 무기 등의 수리에 뛰어났으며 1421년에 윤사운 최천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하여 각종 천문기구를 익히고 돌아왔고 이후 세종의 총애를 받아 정호품 상의원 별좌가 되면서 관노의 신분을 벗었고 궁정기술자로 활약하게 된다. 장영실이 상의원 별좌 자리에 오르게 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장영실에게 상의원 별좌라는 관직을 주려 했던 세종은 이 문제를 이족한서였던 허조와 병족한서였던 조말생과 의논했다. 이 논의에서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조말생은 가능하다라고 했다. 두 대신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세종은 재차 다른 대신들을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대신 중에 유정현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자 곧바로 장영실을 상의원 별좌로 임명했다. 상의원은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별좌는 종호품의 문반직이었지만 월급은 없는 무로건이었다. 이후에도 장영실이 자격루 제작에 성공하자 세종은 공로를 치하하고자 정사품 벼슬인 혹은 의관직을 내려주려 했는데 이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황희가 김인이라는 자가 평양의 관노였으나 날래고 용맹하여 태종께서 호군을 특별히 제수하신 적이 있으니 유독 장영실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자 세종은 장영실에게 호군이라는 관직을 내렸다. 3저절로 움직이는 물시계, 자격루. 기계시계가 없었던 옛날에는 태양광선이 던져주는 해 그림자를 통해 하루의 시간을 알았고 밤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재었다. 그러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물시계이다. 물을 넣은 항아리 한 뒤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다른 항아리에 받아서 그 부피를 재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피는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하루에 흘러들어간 물의 깊이를 자로 재서 12등분하면 1시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물시계는 중국에서 기원전 7세기에 발명되었다고 전하며 누갓 또는 경루라고 불렀다. 그러나 매일 물을 갈아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항상 사람을 시켜서 시간을 재어야 했다. 이를 태만히 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고 시간이 안 맞으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였다. 사람이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물시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은 결국 중국 송나라의 과학자 소송이 일궈냈다. 1091년경에 소송은 물레바퀴로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 물시계를 발명했다. 그러나 그 장치들이 너무나 복잡하여 소송이 죽은 뒤에는 아무도 만들지 못해 사라졌고 12에서 13세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쇠로 만든 공이 굴러 떨어지면서 종과 북을 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었다. 세종은 그러한 자동 물시계를 반드시 만들어 궁궐에 설치하려 했으나 자신의 구상을 실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재주를 높이 사고 면천내 관직까지 내려준 국왕 세종을 위해 장영실은 혼신을 다하고자 했다. 이후 장영실은 당시 세종과 정인지, 정조 등이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문헌에 전하는 소송의 물시계와 이슬람 물시계를 비교하면서 자격루라는 새로운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냈다. 자격루의 제작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장영실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자동 물시계 제작에 착수했다.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와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해를 결합한 천문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자격루와 혼천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절기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절기에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천진 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른바 세종이 꿈꿨던 왕도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었다. 자격루가 완성된 지 4년 후 1438년에 장영실은 또 하나의 자동 물시계인 옥루를 완성하였고 세종은 경복궁 침전 곁에 흥경각에 지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사부서진 세종의 안녕. 세종대 자격루를 만든 주인공으로 과학자로만 부각되어 왔던 장영실은 신분 탓인지 직접 남긴 글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1442년 종적을 감춘 이후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조차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세종의 큰 총애를 받았던 그가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안녀가 부서진 사건 때문이다. 대부분 장영실이 안녀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튼튼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안녀가 부서진 것은 세종이 즉위한 지 24년째인 1442년 음력 3월 무렵이다. 부서진 정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안녀 제작을 감독한 대부분 장명실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하였다는 기록만이 있다. 도대체 안녀가 무엇이기에 부셔져서 조선 최고의 장인인 장명실이 의금부에 하옥된 것일까? 안녀는 왕이 타는 가마였다. 조선시대 왕은 잘 걷지 않았다. 왕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신분들은 걷지 않고 가마를 탔다. 물론 가마는 신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랐다. 어가 행렬에서 왕의 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왕이 탄 가마가 움직이는 것은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었고 왕이 탄 가마가 머무르는 곳이 곧 왕궁이었다. 그런 큰 의미를 지닌 어가가 부서진 것이다. 그것도 조선 최고의 장인인 장명실이 만들고 전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게다가 안녀는 낡은 가마도 아니었다. 오안녀는 장명실의 작품이다. 1442년에 장명실은 임금이 탈 안녀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장명실의 임무는 제작 감독이었다. 아마도 설계를 담당했을 것이다. 장명실이 설계했다는 것은 안녀가 특별한 어가였다는 뜻이다. 장명실이 감독하여 제작했다는 세종의 안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안녀의 모양을 정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흥미로운 것은 안녀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세종실록에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 기록에도 안녀라는 단어는 찾아지지 않는다. 안녀라는 왕의 가마는 왜 세종실록에만 언급되었을까? 아마도 안녀는 장명실이 처음 만든 새로운 형태의 어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왕이 타는 가마는 용도에 따라 달랐다. 가는 왕이 구월 밖 먼 길을 갈 때 타는 가마로 말이 끌게 되어 있고 사람이 매기도 했다. 여는 왕이 주로 굴레나 근거리에서 타는 가마이고 여는 사람이 매는 가마이다. 안녀라면 여의 종류인데 보통 여는 대여 혹은 소여라 하여 바퀴 없이 사람이 드는 가마를 말한다. 바퀴 없는 여가 부서지는 일은 거의 없다. 바퀴가 없는 기존의 여와 달리 장명실까지 동원되어 만든 안녀는 수레바퀴가 달린 어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퀴를 달았다는 것은 궁궐 내부용이 아니라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바퀴를 달아 편안하게 이동하려는 목적에서 편안할 안자를 붙인 안녀라는 이름의 어가가 탄생한 것이다. 육안녀는 왜 부서졌을까? 다시 세종실록을 살펴보자. 1442년 3월 3일 세종은 강무와 온천욕을 위해 강원도 이천 온정 행궁으로 출발했다. 장명실이 만든 안녀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때다. 안녀는 세종의 강원도 행차 날에 맞춰 제작되었고 처음 사용되었다. 3월 3일 경복궁을 출발한 세종은 이틀 후인 3월 5일 강원도 철원에 도착했다. 대군들과 강무를 하며 이동하던 세종이 이천 행궁에 도착한 날이 3월 16일이다. 그리고 같은 날인 3월 16일 안녀가 부서진 사건으로 장명실이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안녀는 최소 3월 16일 전에 부서졌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이천군은 큰 산과 하천이 둘러있어 비가 오게 되면 수재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세종이 길이 험한 곳으로 행차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3월 14일에 이천군 일대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세종은 모든 일정을 거두고 이천 행궁을 향해 어가를 재촉하였다. 고생 끝에 이천에 당도한 것이다. 이천군의 산세가 험하고 체류할수록 수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한 황보인과 김종선은 이곳에 왕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하, 옛말에 부호의 자식은 마루가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주상전하께서 이런 험지에 오래 머무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은 망설였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큰 마음을 먹고 행차한 곳이었다. 강원도가 쉽게 올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세종은 두세 달 머물러 있다가 궁궐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김종선은 얼굴을 붉히며 관원들을 책망했다. 너희들이 사전에 이곳을 살펴보고 왔지 않았느냐?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왕에게 구하지 않고 이곳으로 행차하게 했느냐? 죽여주시옵소서. 세종의 강원도 행차는 길이 험하고 봄비까지 내려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녀는 아마도 3월 14일 전후가 아닌가 한다. 안녀가 부서질 때 세종이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바퀴가 달린 안녀 외에도 세종이 대가도 탔기 때문이다. 산을 타게 되면 바퀴가 있는 안녀는 탈 수가 없다. 세종이 안녀를 탔던 대가를 탔던 분명한 것은 세종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욕을 원했고 이천으로 이동하던 중에 안녀가 부서진 것이다. 이천에 도착한 지 3일 후인 3월 19일에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환궁할 때에는 평강 이남에서는 안녀를 탈 수 있을 것이고 평강 이북에서는 길이 험하고 산이 막혀 안녀를 타지 못할 것이나 그 중에는 더러 평탄한 길이 있다. 지난번 올 때에는 수레를 잘 제작하지 못하여 도중에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잘 마련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를 타고 돌아간다면 그것을 메고 갈 인부가 대개 500여 명이나 소요될 것이니 이 근방에 있는 가까운 고을 백성들을 오게 함이 어떨까? 부서진 안녀에 대한 세종의 반응이 의외다. 세종은 안녀에 대해 의외로 담담하다. 게다가 부서진 안녀를 다시 고쳐서 타려까지 하고 있다. 메고 갈 인부로 백성 500명을 동원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부서진 안녀를 고치지 않으면 버리고 와야 하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세종이 환궁하는 길에 안녀를 고쳐 탔는지 알 수는 없다. 부서진 안녀에 대한 적극적인 세종의 반응으로 볼 때 부실한 안녀를 만든 책임만으로 장명실을 내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명실은 불경죄인가? 어쨌든 왕이 타는 안녀가 부서졌으니 처벌은 당연한 일. 장명실은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했다. 조선시대의 국왕이 타는 가마나 수레에 문제가 생긴 것은 기록상 세종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왕이 타는 가마이니 오죽 잘 만들었을까? 게다가 통상 수많은 장정들이 메고 감으로 길이 나쁘다 해도 딱히 크게 부서지기는 힘들다. 그런 왕의 안녀가 하필이면 조선 최고의 장인이라 불리는 장명실이 만든 것이 부서졌을까? 오랜 기간 세종과 함께 천문 사업을 함께한 장명실은 안녀가 부서진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가 누구보다도 따랐던 세종이 아닌가? 일부러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장명실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불경죄에 해당되어 관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곤장까지 맞아야 했다. 사헌부로부터 계속해서 그를 벌주라는 탄핵이 올라오자 세종은 여러 차례 망설였다. 결국 세종은 장명실을 벌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토록 아끼던 장명실에 대해 세종이 배려해준 것이라고는 곤장 때때의 형을 80대로 감해준 것뿐이었다. 과거 그의 실수에도 과감히 눈 감아준 전력과는 차이가 있다. 특이한 것은 안녀가 견고하지 않은 곳을 보고도 장명실에게 부러질 리가 없다며 장담했던 조순생은 세종이 특별히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 조순생이 공신의 후예인 점이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의외다. 결론적으로 세종의 남다른 관심과 장명실의 재주 등을 고려해볼 때 장명실이 안녀 사건으로 갑자기 종적이 묘연해진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이에 대해 왕실 천문대인 간 의대 사업으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자 장명실을 보호하려고 세종이 자작했다는 해석과 천문 의기 프로젝트가 끝나버려 장명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해석 등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비 출신이 종상품 벼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양반 사대부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일개 기술자가 그 높은 벼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명실이 세운 업적은 조선 최초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비롯하여 대간해, 소간해, 두표, 안부1구, 일성정시해, 천평1구, 정남1구, 현주1구, 갑인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그가 더 이상 재주를 펴지 못하고 공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실록이 기록한 대로 비단 불경죄만이었을까. 엿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15세기 최고의 공학자. 동네현 관노로 알려진 그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15세기 최고의 공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미스터리한 그의 일생에서의 실마리는 건국대 남문현 교수에 의해 일부 풀렸다. 세종 때 훌륭한 천문학자인 김담이 장명실의 매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동네현 관노였지만 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집안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노비 출신이 종상품 벼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문신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일개 기술자가 그 높은 벼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간 장명실이 세운 업적은 조선 최초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비롯하여 대간해, 소간해, 두표, 안부1구, 일성정시, 천평1구, 정남1구, 현주1구, 갑인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그가 더 이상 재주를 펴지 못하고 공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비단 불경죄만이었을까.